연속 뒷걸음질 쳤던 한국 경제가 3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제품 수출이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소비는 이에 못 따르는 듯합니다. 8월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앞으로도 변수는 코로나 재확산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1일 할로윈데이죠.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올 봄에 있었던 이태원 클럽발 확산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이 WTO 사무총장의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의 도전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인문결연구소 소장 잠시 후 프랑스로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0월 27일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택진 NC소프트 대표를 만났다는 소식이 있어요. NC소프트 대표 택진이 형. 예, 사실 네. 오늘 일정은 이제 그 국민의힘 미래산업 일자리 특위라는 이 당 TF 위원회에서 이제 뭐 이 게임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일자리 뭐 이른바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문제 이런 거를 논의하려고 정책 간담회 자리였는데요. 이 정작 관심은 이제 그 김택진 NC소프트 대표를 혹시 뭐 어떤 정치계로 영입하려는 거 아니냐,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쪽에 좀 쏠렸습니다. 일단 뭐 공개 면담 분위기는 뭐 NC 다이노스 우승 축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오가면서 좀 화기애애했는데, 근데 행사를 마치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한테 이제 기자들이 붙어서 이제 그 김택진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업과 관련해서 특별히 물어볼 게 있으면 만날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 내가 만나야 할 상황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영입할 의지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김 대표랑 그럼 다시 또 만날 기회가 있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 때문에 추가로 만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김택진 대표 본인도 이 정계 진출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뜻이 없다. 저는 기업가다. 이렇게 이런지하에 잘랐습니다. 네, 사실 이제 개인 산업계 하면은 약간 뭐랄까요, 조금 이제 진보 쪽이랑 가깝다는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혹시 조금 그런 걸 인상을 희석시키려고 만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많은 기자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또 다른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택진 대표. 아마 김 대표는 지금 네. 야구에 관심이 제일 많을 거예요. 한국 시리즈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훅 들어왔어요 지금. 네,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네. 진짜 야구에 제일 관심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민주당 측에서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아직 뭐 공천에 대해서 공론화를 안 하고 있는데, 네. 뭐 후보를 안 낼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아마 후보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명분을 쌓아서 후보를 낼 것이냐 이 문제겠죠.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봐도 대체적으로는 후보 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대선 앞두고 열리는 그렇죠. 재보선이기 때문에요. 서울시장 뭐 후보나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뭐 대선을 뭐 그냥 손 놓고 있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이 민주당이 이 명분 그 이유를 원인 제공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당원 당규상에 있는 그걸 어떻게 좀 치유할 것이냐, 개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정치적으로 결단해서 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개정이나 개정하지 않건 해가지고 어떻게 가든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우선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정을 거쳐서 가게 되면은 이 문제가 한 번 더 사실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개정을 또 하게 되면 이게 좀 섣불리 손을 대게 되면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뭐 어느 쪽으로 해도 욕은 좀 먹겠네요. 국민의힘 측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공개를 할 그래서 거기 그런 얘기도 때문에. 있어요. 매도 빨리 막는 게 낫다. 빨리 공론화해서 그렇죠. 전당원 투표하고 이거를 공론화한 다음에 바로 이제 후보 추천하는 쪽으로 가자. 그 국면으로 넘어가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감 시작하기 전에는 그래서 국감 끝나고 뭐 이달 중으로 결론이 날 것처럼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작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수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게 좀 정리가 되면 이 재보선으로 갈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쉽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뭐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가지는데 이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좀 있었다고요? 예, 뭐 쟁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네. 일단 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일단 그 선거관리위원으로 그 이제 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이 네네. 되게 되면 물론 선관위원들 간의 호선으로 결정이 됩니다만 지금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헌법기관장으로 지금 유력한 상태입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문제를 제기한 게 이 노 후보자 배우자가 이 경기 청평 요양원 건물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 투기로 시세 차익을 올렸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차익 부분은 매수가액 매도가액을 단순 비교하면 9억 원이 되지만 수리비용, 요양원 설비 시설 자금, 초기 운영 자금을 부담한 사정이 있다면서 그런 사정으로 매도가액이 책정된 것이라 거액을 얻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해명하고 특히 투자나 투기 목적은 아니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뭐 도덕성 관련은 이 부동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른바 뭐 정치 성향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이 좀 지적을 했는데 노 후보자가 이른바 뭐 우리법 연구에 또 민변 활동 이력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 야당이 이렇게 주장을 한 데 대해서 노 후보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우리법 연구에는 학술 단체였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또 엄정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로 선관위 업무에 임하겠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 뭐 자신이 진보 성향이다 이런 세평이 있는 데 대해선 헌법상 독립적 기관 구성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단일 기준으로 가르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 보호에 적극적인 법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진보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으론 법률 문헌을 중요한 해석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사실 부동산 문제에 굉장히 많이들 민감해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차익도 차익이지만은 얼마 동안 이걸 보유하고 있었냐 이 부분도 사실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좀 들긴 하거든요. 고쳐서 그러면은 파는 것에 목적을 두었던 건지 아니면은 고쳐서 가지고 이제 유지를 하다가 뭐 사정이 그래서 팔게 된 것인지 뭐 그걸 보면 사실은 이게 투기였는지 아니면 그냥 뭐 순수하게 뭐 가지고 있다가 판 건지는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정정순 의원 이야기. 오늘 의총이 있었나요? 민주당이 의총이 있었습니다. 이 정정순 의원에 대해서 이 체포동의안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한다 그랬는데 얘기 나왔나요? 체포동의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에요. 보고되면 국회법에 보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마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 정정순 의원은 오늘 비대면 의원총회에서 당에 부담을 준 것에 대해 속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체포영장 제출이 잘못됐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억울하다는 그런 얘기도 좀 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 일정을 검찰과 조율하려고 했지만 힘들고 가지 않은 길을 가기로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변인들은 그냥 이 검찰 소환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한 거다. 동의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강조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 의원은 뭐 오늘 입장문도 좀 전에 냈지만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걸 좀 볼 것 같아요. 보고 나서 자신의 입장도 본회의에서 밝히고 하면서 검찰의 그런 여러 가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다음에 뭐 어쨌든 체포돼서 가든 아니면 검찰에 출석을 하든 그런 식의 방식으로 어쨌든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게 4.15 총선 회계 부정 혐의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18일 재판이 예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어쨌든 정정순 의원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후에 이 얘기 되게 많이 나왔어요. 상속세. 우와. 10조가 넘죠? 우와 하면서 11조였나요? 상속세가. 네. 이렇게 상속세를 많이 내는 사람도 세상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속세를 좀 완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국민의힘 측에서 나왔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일축을 했다라는 얘기가 또 이게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이게 국민의힘 소속 이제 나경원 전 의원 등 뭐 보수 진영 일각에서 상속세를 너무 많이 걷는 거 아니냐, 좀 완화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이 좀 있었습니다. 뭐 현직 당직자나 현직 의원들은 아니고 외곽 쪽에서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어제 비대위 비공개 회의 때 한 비대위원이 이 당원들 사이에 이런 의견이 있다, 뭐 이런 전제를 달았지만 뭐 사실상 상속세를 좀 완화하거나 폐지하자고 하면 뭐 어떨까, 약간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 단박에 진화를 했다고 하는데 법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거의 면박을 주듯이 이렇게 단칼에 잘라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자주 하는 그 표현이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 그 표현을 좀 자주 했는데 네. 어제도 그러지 않았을까. 아하. 생각보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있기는 해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뭐 유럽 쪽에 뭐 저기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 이쪽에 오히려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긴 하는데 네 근데 지금 뭐 아닌 말로 법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뭐 상속세를 완화한다고 누구는 완화를 해주고 누구는 걷고 이거는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 선임을 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뭐 다 반대를 하는데 유독 또 이현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현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를 최근에 했는데 거기서 공수처가 위헌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또 이현 변호사 경력을 보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었거든요. 당시 활동을 뭐 방해했다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주장이 있어서 좀 부적격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정의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현 변호사 추천은 결국 공수처 출범 역시 세월호 진상조사처럼 방해하고 자초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네네. 이낙연 대표도 어제 이 두 분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인데 이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막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한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토권 얘기를 하고 있는 네네. 거고요.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수처를 부정하는 인사에 대한 추천 내정을 철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은 일축하면서 이렇게 선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추천했고요. 근데 오늘 보면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자 이현 변호사가 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언론과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헌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 인사를 후보로 내는 걸로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헌이라고는 그 언론 인터뷰에서 했지만은 네.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후보만 잘 추천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수처장 후보를 그렇습니다. 잘 추천하면은 위헌적인 요소 뭐 해소될 수 있다. 해소될 수도 있다. 네,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어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문 대통령의 답변서가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답변이요? 이것도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어제 이건희 회장 상속세 얘기 나오기 전에 이제 공개 비대위 발언에서 주호영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7월 국회 개원식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공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100일이 지난 오늘 최재성 정무수석이 저를 방문해서 문서로 된 답변을 가지고 오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최 정무수석 얘기를 옮겼는데 이 주호영 원내대표에 따르면 최 정무수석이 이런 일들은 서로 문서로 공방을 하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여야 지도부를 만날 기회에 입장을 밝히려고 기다렸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유감을 표하면서 이 개별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직도 못 받았다. 그래서 추가로 10가지 사항을 질의를 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 그냥 안 가져온 거 아니냐 이게 끝인 것 같은데, 약간 이게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이 어제 최재성 정무수석이 국회 여당 대표실 앞에 이제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는데 거기 손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10대 질의 답변 이렇게 제목이 써진 보고서처럼 생긴 있었네 그러면? 네. 이제 그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야당에서 아니 안 갖고 왔다더니 갖고 와서 안 준 거냐 이제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요. 민주당에서 해명하기로는 이게 애초에 비공개 일정이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공개로 전환을 해서 이 답변서를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답변서를 안 가져와서 야당이 무시당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최재성 수석 얘기랑은 약간 다릅니다. 이제 최 수석은 이 서로 질의응답을 하듯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위가 아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 뒤에도 만나자는 제안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 원내대표 질의한 것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했다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 이제 청와대 관계자가 밝힌 바로는 이게 정식 답변서로 가져간 게 아니라 참고용으로 가져간 것일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공개 자리에서 만약에 주 원내대표가 그때 우리가 물어본 거 입장이 나왔냐라고 그럼 하면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보려고 그걸 이제 보면서 이제 할 것이고 애초에 이거를 저쪽에 주려고 이제 가져오진 않았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야당이 주면 이제 그거를 비공개로 줬다고 해서 야당에서 공개를 안 할 리는 없기 때문에 안 할 리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로 준비된 보고서였다면 아마
이 일정이 공개로 전환됐든 비공개로 유지가 됐든 줬을 것인데 아마 그 정말 최수석이 그냥 만약에 이제 비공개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참고하려고 가져온 자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이게 있긴 있었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추측으로 하건 추측해 보건데 만약에 비공개로 면담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뭐 참고 자료 정도 이 정도로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그거를 정말로 답변서라고 들고 왔었더라면은 그러면은 뭐 굳이 안 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비공개든 뭐 공개든 간에 그거는 네. 뭐 야당 손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참고 문헌이었다. 뭐 이런 정도로 해프닝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검사하고 이게 몸싸움 압수수색을 네. 하느라고 이제 논란이 있었죠.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네. 뭐 지금 이제 광주에 있는 거고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에 있었고요. 네. 댕기열 검사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사진 때문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네. 한 검사장이 이 정 차장 검사를 독직 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라고 고소장하고 감찰 요청서를 3개월 전에 냈는데 네네. 3개월 만에 기소가 된 겁니다. 독직 폭행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서 피해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하는 이런 경우 많았는데 이걸로 지금 재판에 넘겨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한 검사장을 폭행해서 전치 3주의 상형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해가는 네네. 과정에서 이런 몸싸움이 있었고요. 서울고법은 이와 별개로 정 차장 검사에 대한 감찰도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이 검찰총장에게 있어서 향후 대검과 협의해서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이런 계획이고 한 검사장은 언론에 이 정 차장 검사의 기소 소식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이지리아 후보와 최종 결선에 진출해 있는데요. 오늘이 차기 사무총장 선출이 사실상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근데 유럽연합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면서 유명희 본부장 당선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국제문제 전문가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 이 연결해서요. WTO 사무총장 선거 전 막판 판세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프랑스 계신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프랑스에 와 있습니다. 아, 무슨 일로 가신 거예요? 저 취재차 있고 몇 가지 볼일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길게 일정을 잡고 좀 와 있는 상황이죠. 아, 그러시군요. 자, 이따가 시간이 되면은 프랑스 소식도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이 WTO 사무총장 이 유명희 본부장 당선을 위해서 뭐 대통령까지 나서고 있고 뭐 전화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상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WTO라는 것이 사실 이제 그 세계 무역이 자유무역을 향해서 한동안 이제 그 방향으로 왔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관세 그리고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흔히 우리가 가트라고 부르는 네네. 이런 협정이 있었는데 이거 사실 그거는 협정이었고 실질적인 어떤 그 기구가 있었던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상시 업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WTO 그러니까 세계 무역 기구였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세계 무역의 어떤 그 전반적인 감시 그다음에 중재 이런 역할을 해왔습니다만은 그런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는 그 반세계화 움직임도 좀 커지는 그런 상황도 있고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로 네. 그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또 화두가 등장을 하면서 사실상 그 과거보다 90년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만 그때보다 좀 힘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세계 무역을 중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국제 무대에서 조금 힘이 약해지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근데 그 자리에 도전을 하는 것이 이제 물론 당연히 의미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과의 무역 분쟁도 있고 특히 일본과 무역 분쟁이 크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있는데 그 미국의 이번 그 11월 3일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느냐 아니면은 민주당으로 정권이 이동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WTO의 위상도 앞으로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사무총장을 선출하게 되나요? 그 회원국이 지금 164개 회원국이 있는데 네. 물론 그 내규 법정상으로는 그 투표도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까지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해본 적은 없고요. 사무총장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네. 일종의 이제 내부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물론 사무총장을 결정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결정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 합의라는 것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만장일치의 성격인데, 네. 그러니까 내부의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방향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은 그러니까는 2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이제 물러나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1위 후보에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밀어주는 네네. 이런 형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접전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아까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번에 그 유럽 연합이 전체적으로 아프리카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이제 목소리를 모으면서 약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상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164개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프리카가 가장 많잖아요. 회원국 숫자로 따지면은. 네네네. 그러니까 뭐 나이지리아 측이 좀 유리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다가 또 이제 유럽 연합이 뭐 지지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불리한, 그러니까 유명희 본부장이 좀 불리한 상황이 펼쳐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이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한 국가들은 어디가 있나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보면은 유럽 국가 안에서도 우리나라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는 나라가 있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유럽이 서쪽과 동쪽이 좀 이렇게 목소리가 나눠지는 네. 그런 양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유럽은 아프리카의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죠. 네네. 그 후보를 지지를 하는 성향이 가능한 반면에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좀 동쪽에 있는 국가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동유럽에 진출해 있는 경우도 많고 우리나라와 긴밀한 무역 관련해서 이제 유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 이런 것들로 해서 그 발트 국가라든가 그다음에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가들은 한국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유럽 연합의 특성상 그 전체적으로 한 후보를 지지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은 그 회원국들이 전부 이제 따라야 하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어떤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을 지지한 그런 입장이었던 국가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을 지지해 줄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일본은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할 거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했었고 중국도 사실은 1대1로 사업에 있어서 아프리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뭐 지부티 같은 데는 뭐 항우도 짓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중국도 아프리카를 지지하는 것이고 이제 유럽까지 가세해서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한다 하면은 확실히 조금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까 서유럽하고 동유럽 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동유럽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거기 가서 공장도 짓고 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서유럽 같은 경우는 뭐 지리적으로 봤을 때 아프리카가 가까운 것도 있지만 또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도 아프리카 쪽에 이제 좀 힘을 몰아주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이유일까요? 사실 그 서유럽 국가 그러니까는 영국, 프랑스 특히 그리고 뭐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도 물론 그렇고 이제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역사적으로 아프리카와 일종의 애증 관계라 그럴까요? 다 식민지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 식민지 지배를 많이 했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아프리카 대륙의 대부분 지역이 유럽의 식민지를 경험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아직까지 그 힘이 미약한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 입장에서는 유럽의 지지세가 그리고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럽의 영향력이 아프리카 대륙에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유럽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국제 관계에서 그 특히 그 미국의
그 2차 대전 이후로 전체 전반적으로 힘의 균형이 미국으로 이동한 그런 상황에서 네.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만큼은 유럽이 놓고 싶지 않은 그래서 이제 국제 관계에서 아프리카를 그 유럽이 생각하는 그런 비중도 특히 이제 그 국제 관계에서 아시아보다도 아프리카를 더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는 유럽 입장에서도 또 그 아프리카를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그런 관계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이 지금 뭐 세계 패권국이라고 하지만 이 구역만큼은 우리가 뭐 꽉 잡고 있다. 뭐, 예, 그걸 유지를 하려는 것이고 그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중국이 워낙에 지금 전방위적으로 특히 아프리카 같은데 진출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막아야 된다는 어떤 위기감도 있었다라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아까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겉으로는 중립적인 입장, 그러니까 응고지 후보와 우리나라 이제 유명희 후보와의 관계에서 중립적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상 내심 좀 아프리카 지금 말씀하신 아프리카를 향한 중국의 어떤 투자 이게 굉장히 그 광범위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유럽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죠. 자기들의 앞마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 북아메리카, 미국의 앞마당, 뒷마당이 이제 남미라면은 유럽 대륙은 그걸 아프리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쪽으로 이제 중국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 이런 것들도 이번에 분명히 그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그럼? 결과는 사실 최종적인 결과는 11월 7일 뒤로는 넘어가지 않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투표가 있어서 투표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고 이게 이제 그 2위 후보가 물러나는 그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물러나는지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그러니까 이 현지 시간으로 27일까지 모든 국가들의 의향을 이제 접수를 받고 그러니까 의향을 접수받는 건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러면 이 결과를 놓고 이제 그 빠르면은 11월이 11월이 되기 전에도 2위 후보가 이제 그 사퇴를 하게 되면은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최종적으로 11월 7일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늦어도 11월 7일에는 결정이 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프랑스 상황 어떤가요? 지금 뭐 유럽 2차 뭐 재유행 팬데믹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굉장히 프랑스가 확진자 수도 그렇고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한동안 괜찮았는데 그 최근에 신규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세계에서 무슨 좋은 의미의 5위는 아닙니다만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23일로 그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이 넘는 굉장히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고 어제는 잠시 좀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만은 지금 프랑스 정부는 어지간해서는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과거 지난 1차 대유행 때와 같은 그 집단 봉쇄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오늘 아침에 보니까 총리가 좀 정치적으로 다른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경제가 중요하지만은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제 여러 정치적인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그 강력한 조치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언론에서 예상을 하기로는 뭐 예를 들자면 지금 통행금지가 저녁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통행금지가 더 확대된다. 그러니까 9시 이후가 아니라 저녁 6시 이후라든가 뭐 그런 방안 또는 핀셋 격리 그러니까는 노약자들 중심으로 해서만 격리를 시킨 그런 방안 아니면은 이제 그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인원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어떤 예를 들자면은 어떤 바라든가 이런 데서만 이제 어떤 그 봉쇄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 통행 금지라고 한다면 이거는 거의 나가지 말라는 얘기고 밥도 사 먹지 말라는 얘기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연 프랑스 사람들이 말을 잘 들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프랑스 소식 들어봤습니다. 네, 소장님 건강 주의하시고요. 서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랑스 현지에 계신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클릭한 화제의 뉴스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클릭 핫 뉴스. 네, 실시간 접속자 수의 여왕이라고 제가 별명 붙이려고 하는데요.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혜지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신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타이어뱅크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기는 한데 또 다른 일이 뭔가 있었나요? 네, 딱 일주일 됐죠.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아하. 위해서 많이들 아시지만 이 타이어뱅크 업주가 고객의 타이어를 고의로 훼손을 하고 교체를 요구했는데 이 장면이 차량 CCTV에 찍혔고 업주가 경찰에 입건된 사건입니다. 네네네. 지금 경찰이 사기 미수, 재물 손괴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3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타이어뱅크 홈페이지에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A씨가 자필 사과문을 기재한 건데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빚어진 사건에 대해 피해 고객님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김춘규 타이어뱅크 대표이사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경찰이 2시간여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네네. 이 현장에서 A씨가 고의로 휠을 파손했냐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사과한다면서요? 네, 근데 부인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경찰과 같이 매장에서 나온 A씨가 휠을 고의로 파손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뱅크도 어제 여러 취재진의 인터뷰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처음 있었던 일이라 당혹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라는 이야기를 줄곧 했어요. 그런데 첫 신고 이후에 닷새 동안 그 관할 경찰서에만 10명 이상이 고소장을 냈고요. 네. 그리고 똑같은 수법으로 똑같이 당했다라는 사례들이 인터넷에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게 타이어뱅크 그 지점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데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진짜요? 얼마 전에 이 업체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내 휠을 다 갈았어요. 그게 뭐 부끄러워요. 그냥 좀 그 상황에서 약간 의심이 됐었어요. 저를 자연스럽게 대기실로 보내더니 갑자기 찌그러진 휠을 4개를 가지고 오는데 너무 동일하게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약간 이상하긴 했는데 이게 이미 찌그러졌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의심쩍기는 하지만 거기서 뭔가 해결할 방법을 못 찾고 네. 위험하다는 말에 그냥 그렇죠. 위험하다 그러면은 내 쪽을 다 가는데 한 200~300 달라고 하는 걸 좀 그렇게는 못합니다 해가지고 중고로 갈겠습니다 해서 네. 한 60만 원 정도에 갈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60만 원이면 되게 싸게 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저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너무 좀 그래서 그 옆 가게에 전화를 해서 이 정도의 견적이 나오면 얼마가량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 가셨군요. 거기 얼마 전에 경찰도 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요? 네, 늘 항상 같은 수법입니다. 이렇게 됐죠?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인터넷에서 그때 지금 한 2~3달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인터넷으로 막 검색을 해봤더니 같은 사례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야, 이 실질 피해자를 이 눈앞에서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와, 진짜 화나죠 이러면은.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아주 매번 꼬박꼬박 보고 있었습니다. 팔로업도 진짜 꼬박꼬박 꼼꼼하게 하고 두고 보자. 뭐 아무튼 이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네. 되겠지만 타이어뱅크 지금 전수조사할 계획이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전수조사를 해서 좀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처음이 아닌 것도 문제지만 지금 이제 정황상 처음이 아닌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그 지점만 지금 문을 닫고 다른 데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습니다. 오늘 뭐 근데 문제가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분명. 그 말을 이제 꼭 하시고 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 김혜지 아나운서가 들렀던 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 아무래도 근처였어요. 의심스럽다. 네, 이 근처였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뭔가 정비를 받으실 때에는 눈앞에서 지켜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눈앞에서 지켜보시고 받으러 네. 가시기 전에 먼저 체크를 조금 해보시고 사진을 찍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그리고 같아요. 여성분들을 좀 타깃으로 하잖아요. 이런 어린 분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혼자 타깃으로 안 가시지 하겠네, 마시고 아이 그렇진 않고요. 혼자 가시지 마시고 좀 가족과 같이 가시는 게 네.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어린 분들에서 제외가 돼서 아유, 저한테는 아닙니다. 네, 아줌마 파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진호 씨 이야기가 올라와 있는데 네. 이분은 정말 엽기적인 행각으로 상당히 좀 이야기가 많았어요. 근데 옥중에서 결혼을 했어요? 네, 이게 오늘 한 라디오 네.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양진호 사건을 처음 폭로했던 제보자 A 씨가 양진호 씨의 근황을 전했는데요. 가장 주된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옥중 혼인 신고를 했고 아내를 앞세운 경영으로 지난해에만 200억 원대 수익을 챙겼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전에 회사 과장 직급이었는데 네. 양 회장의 동거인으로 좀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옥중에서 결혼을 하면서 지주 회사의 부사장으로 들어왔고 또 위디스크 파일로리 대표이사까지 차지를 했다는 건데 사실상 양 회장이 아내를 통해서 옥중 경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지난해 매출이 225억 원 정도 됐다고 하는데 제보자 A 씨는 지난해 감사 보고서를 봤대요. 근데 약 99억 원이 양 회장 배당금으로 나갔고 92억 5천만 원이 아내인 대표의 대여금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특이한 건 이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갔다는 건데요. 총 합쳐서 지난 해에만 200억 원 정도가 그 두 사람에게 인출됐다라고 근데 이건 이야기를 되게 하는 좀 거죠. 기분이 안 좋은 게 그 다크웹이라고 하고 굉장히 네, 좀 문제가 맞습니다. 많았잖아요. 이 네. 회사 자체가. 근데 계속해서 매출이 오르고 있고 누군가 보고 있다는 얘기고. 이게 근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범죄 영상물이었었는데 그 성범죄 영상물은 거의 사라졌지만 불법 성착취물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보도 하고 네. 경찰에 추가 고발도 했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무슨 MT 비슷한 거 가갖고서는 맞습니다. 이상한 짓 한 거 보지는 않았는데 얘기만 들어도 막 끔찍해갖고. 사람들이 정말 못 보겠다. 그리고 너무 충격적이다라는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일단 제보자 본인은 2018년 11월에 직위 해제 통보를 받았던 거 그거는 그 당시에 네네. 이제 기사가 나서 기억이 나는데 1년 동안 온갖 괴롭힘을 당하면서 버텼대요. 근데 결국에 지난 1월에 해고가 됐다고 아이고. 하고요. A 씨뿐만 아니라 수사에 협조하고 양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직원들 전부 해고가 됐다고 합니다. 제보자 대부분이 이사를 했고 개명을 준비하고 있고 어디를 가든 주변에 차 번호를 항상 적는 습관이 들었다. 그 정도로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는 듯한 기분이 계속해서 든다라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안쓰럽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이 시계를 훔친 범인이 시계 가격을 알고 자수를 했다. 선 너무 비싸서요? 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지난 8월에 30대 남성 A 씨가 휴게소 화장실에 명품 시계와 현금이 든 손가방을 놓고 나온 거예요. 네. 다행히 그맘때쯤 사용했던 다른 분이 도와주셔서 현금이 든 가방을 찾았는데 시계가 사라진 거죠. 근데 얼마 후에 이 명품 시계를 챙긴 남성이 자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이 사실만으로 많은 분들이 클릭을 하시진 않았을 거고요. 이 시점들 사이에 화제가 된 글이 하나 있는데요. 돌려만 준다면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사례금 3천만 원도 드리겠습니다. 이 경찰에 분실 신고를 먼저 하기는 했지만 이 피해자가 시계를 찾을 수 없으니까 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례금을 걸고 시계를 찾겠다는 글을 올린 건데요. 네. 굉장히 소중한 시계다. 돌려주면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사례금 3천만 원을 드리겠다. 훔친 물건을 판매해서 작물취득이라는 범죄 사를 더 찌우지 마시고 돌려달라. 그러니까 구구절절 이걸 네네. 썼어요. 근데 이 글이 화제가 바로 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틀 만에 범인이 경찰에 자수를 합니다. 피해자는 시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다고 경찰 네네.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지인으로부터 그런 글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그렇게 비싼 시계인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자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게 처벌을 면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네요. 이게. 네, 합의가 불가하고요. 네네. 3천만 원도 불가하죠. 알겠습니다. 네, 클릭 핫뉴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대선 이제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워싱턴의 생생한 뒷얘기를 전해주시는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사전 투표율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2016년도에 5,800만 명 정도가 사전 투표를 했는데 벌써 오늘 6,400만 명이 투표를 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큰 수치인데 이렇게 되면 누가 더 유리한 건가요? 일반적으로 사전 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에 관련한 여론조사, 네. 이 조사해서 나오는 거 보면은 많게는 절반 이상, 적게는 이를테면은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쪽 주잖아요. 공화당 네네. 주잖아요. 거기서는 한 15% 정도 앞서고, 그게 뭐냐면은 사전 투표 참가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 바이든 쪽, 민주당 쪽 유권자들이 유리하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전 투표가 많다라는 거는 바이든 쪽으로 표가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아하. 근데 이 사전 투표가 사실 현장 투표하고 우편 투표 두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전부터 사실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자기네들은 사전 투표 내지는 우편 투표를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공화당 지지자들은 뭐 그래봤자 우리는 당일날, 그러니까 11월 3일 당일에 가서 투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딱 바이든 후보한테 굉장히 유리하다 말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 사전 투표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늘 해오던 부재자 투표. 네네. 해외 미국 유권자들 해외에 많이 사니까 네. 이걸 특별하게 관리해온 게 부재자 투표. 그것도 뭐 우편으로 하는 거죠. 네. 부재자 투표 있고, 그다음에는 각 그 주마다, 그리고서 각 주의 카운티마다 굉장히 최근에 들어서 한 2010년대 들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조기 투표라고 있습니다. 당일날보다 미리 할 사람들에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네. 굉장히 열심히 추진해온 게 조기 투표. 그래서 지금 미국에 다니다 보면 지금 팬데믹이기 때문에 사람들 잘 못 모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줄 서 있고 그러면 여지없이 그 조기 투표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 조기 투표가 또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지난 주말서부터 뉴욕은 조기 투표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제 조기 투표하는 거는 거의 바이든 지지자다 해가지고 그거를 좀 흐트러 놓으려고서 가서 사건도 일으키고 막 무력 충돌도 나고 굉장히 많아지는데 사람들 모여 있는 거 다 조기 투표다. 굉장히 투표율 높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문제 이제 우편 투표가 있습니다. 네. 그냥 40개 주 이상이 등록된 유권자들한테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다 매일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지금 계속 투표를 해가지고서 그 선관위도 보내고 있죠. 이렇게 세 가지 합친 게 사전 투표고, 이게 한 6,500만 명 이상 참가했고 네. 계속 될 거다. 아하. 그래서 2016년도에 이 사전 투표로 참가한 사람들을 벌써 지난 주말에 넘어섰다. 네.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바이든 쪽에 거의 몰표로 가고 있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뭐 또 아까 지적하셨던 대로 투표 당일날 또 어떻게 되느냐, 요것도 사실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말하긴 좀 힘든데, 근데 우리가 또 미국 대선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잖아요, 대표님. 그래서 어느 캠프에 더 많은 돈이 몰렸느냐, 이게 하나의 어떤 잣대로도 작용을 하는데 바이든 캠프 선거 자금이 또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뭐 많아도 굉장히 큰 차이로 많은데 이것도 지금 트럼프 쪽을 주의 깊게 보는 전문가들은 트럼프 쪽은 선거 자금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는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모아서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냥 겉으로 구성된 캠페인 캠프에서 발표하는 내용만 가지고 볼 때는 바이든이 훨씬 돈이 많고 많이 맞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 조 바이든 후보라는 걸 보고 돈이 모아지는 건 굉장히 회의적이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게 8월 달에 그 카멜라 해리스 러닝메이트가 정해지고 네. 전당대회를 통하면서 굉장히 많이 돈이 민주당 쪽으로 모여졌습니다. 아마 그 공화당 쪽, 트럼프 쪽에서 법과 질서라는 캠페인 내용이 나오는 거에 대한 리버럴 시민사의 반응이었다. 이게 전문가들이 소액으로도 굉장히 많이 모아지고 굉장히 놀랬죠.
그다음에 더 놀랬던 거는 9월달에 긴스버그 네, 대법관이 맞아요. 돌아가셨잖아요. 네. 네, 그리고 공화당에서 금방 6대3으로 어젯밤에 임명했습니다. 네네. 6대3이 됐거든요. 예, 그 대법관님 돌아가셨을 때에 또 2배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모금이 됐고요. 이거를 가지고 바이든 쪽에서는 경합주에다가 집중적으로 TV 네. 채널에 엄청 많은 광고를 내고 있으니까 데이터로 돈이 많이 쓴다라는 게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트럼프 쪽에서는 공식적으로만 돈은 한 절반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이 트럼프 쪽에서는 어디다 많이 퍼붓고 있냐면 이제 SNS에다가 다 쓰죠. 그리고 거의 다 돈 집행 권한은 이 알려지지 않은 비선 캠프가 지금 다 운영하고 있다. 이게 이제 트럼프 쪽에서 나오는 거고, 아직까지 박스 뉴스가 이거를 믿고서 막판 뒤집기라는 가능성을 놓고 이제 영상물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그래서 이번 선거에 돈 쓰는 거는 조 바이든 쪽,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완전히 돈복이 터져가지고 돈으로 뒤엎고 있는 게 옆으로 보입니다. 네. 돈으로 표를 사는 건 아직까지 미국서 유효하고 맥히는 방식이다. 아하.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보통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재선에 도전을 할 거라고 보통 많이들 알고 있으니까 선거 자금을 빨리 모으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뭐 상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경선 끝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사람한테 돈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는 뭐 그 해 절반 정도는 가야지 몰리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는 선거 자금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지금 얼마나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잔고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얘기가 뭐 바이든 캠프에 선거 자금 몰린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는 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좀 안 좋은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틀리지 않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그래서 재임할 때는 자기 선거보다 상하원 선거를 챙겨가지고 이제 자기 계보를 만들고 퇴임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부시계 있고 레이건계 있고 또 이쪽에는 클린턴 패밀리가 있고 오바마가 힘을 쓰는 그런 그 밑인데 네. 이 트럼프의 특징이 사실 돈 안 들이고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4년 전에. 네네. 힐러리 클린턴이 2배를 썼어요. 그때. 그래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나 하면은 이 공화당 쪽에 다수 백인들의 풀뿌리죠. 그것도 일반 시민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소액 모금이 트럼프가 더 많습니다. 아하. 이게 좀 특별한 게 달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액수를 그리고 사실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돈을 보내는 돈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한테는 알려지게 돈을 쓰지 잘 않는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왜요? 트럼프 캠페인을 그 깜깜이 선거라 그러는데 왜냐하면은 트럼프 비선 캠프는 지금 지난번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쩌면 내 돈을 써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돈이 딸리니까. 네. 그리고 이전번에 캠페인 매니저하고 지금 캠페인 매니저 분란이 이전번에 네네. 있는 캠페인 매니저가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으니까 다 바닥이 냈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교체가 됐거든요. 네. 그럴 때에 트럼프 들어와가지고서 권력에 의해서 돈을 벌은 기업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트럼프 캠프에 돈 쓰는 상황입니다. 아까 TV 광고 말씀하셨는데 브래드 핏이 등장한 광고가 있다면서요? 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바이든 쪽에서 그 광고 이거잖아요. 바이든의 선거 전략은 네. 후보 감축입니다. 그럼 뭘로 하겠어요? 이건 슈퍼팩이나 아니면은 순전히 그 캠페인이 홍보하는 걸로 돈을 쓰죠. 펜실베니아가 바이든 때문에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지역 채널 회사들이 돈 방석에 앉은 거죠.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그것도 펜실베니아에서 양쪽 캠프 다 중요한 카운티만 표적을 가지고서 선거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총알량이 늘고 여기 이제 선거 대목을 맡고 있는 거죠. 역시 하여튼 뭐 늘 보지만 이 미국 선거는 특히 대선은 정말 돈잔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뒤집기 어렵지 않겠냐라고 얘기들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팍스뉴스에서는 여전히 트럼프가 승리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는 팍스가 얘기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팍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데에는 첫째, 당일 현장 투표하는 유권자들은 샤이 트럼프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굉장하잖아요. 트럼프의 저 힘은 사람들 다 혀를 두릅니다. 지난 토요일 날에요. 네. 플로리다에서 자기 그 조기 투표를 했어요. 자기가 플로리다로 저 주민등록으로 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그리고서 그 전체를 6번을 하루에 다 강행을 했어요. 그리고 백악관으로 11시간에 복귀를 하고 그다음에 일요일은 3군데 또 갔어요. 월요일은 펜실베니아 4군데를 가서 그런데 바이든은 안 보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보여지면서 팍스에서는 뭐냐면 당일날 현장 투표는 특히 경합주에서 현장 투표에 나와서 하는 건 거의 다 그 트럼프 표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는 아느냐 이 미국이 혼란해졌다. 이 법과 질서가 맥히고 있다 경합주에서. 그래서 이 인종 문제 가지고 생겨난 백인의 표심이 얼마나 결집돼 있는지 아느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보도를 하면서 막판 뒤집기 아직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도 막판 뒤집기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의 왜냐하면 경합주 말고도 공화당 강세 지역이 경합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조지아가 지금 뭐 바뀔 이게 텍사스 조지아가 그러니까요. 텍사스만 바뀌면은 뭐 이거 끝나는 거죠. 그리고 경합주에서도 미시간하고 위스콘신은 끝난 겁니다. 그렇죠. 펜실베니아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정말 바로 전에 우리 대표님하고 통화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석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승재현의 사건 파일 시간입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가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준비했어요. 네네.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제 그 이춘재 씨 네네. 범인이죠. 이춘재. 이 8차 사건 재심이 이제 다음 주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8차 사건 하면은 이제 무고한 분이 그렇죠. 지금 윤 씨가 지금 무기징역. 누명을 쓰고 네네. 그래서 복역을 하고 나서 그 재심이 열리는데 근데 이춘재가 증인으로 출석을 한다고요. 근데 언론에 이게 촬영이나 이런 게 허락이 안 됐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게 뭐 언론에서 이제 법명은 네. 제가 조금 잘못됐다라고 지적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언론에서는 법원조직법이라고 나오는데 네. 법원조직법 59조에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 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는 네. 굉장히 일반 조항이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규칙을 저희가 하나 법원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있고 그 규칙 4조에 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즉 촬영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소속 기관명을 가지고 신청, 그 촬영 재판을 하는 하루 전날까지 신청을 하면 재판장은 첫 번째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춘재는 증인이잖아요. 증인이죠. 그러니까 피고인의 동의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그럼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한다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이제 법정 허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허가를 안 한 거잖아요. 예, 허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촬영 행위 시의 주의라고 해서 5조에 보면 촬영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이거나 판결 선고 시에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판적인 이제 변론하기 전에 이렇게 와서 촬영하는 것이고 판결할 때 이렇게 딱 촬영하는 건데 이춘재는 정인이니까 변론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 재판장이 이야기를 했는 말이 맞는데 이게 워낙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연쇄살인으로 대학교에 처음 봤던 게 이 사건이고 네.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저는 내부적인 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정말 그 윤 씨가 받았던 무기징역의 20년은 정말 국가의 실수로 인해서 한 사람의 그 젊음이 다 없어졌는 사건이고 그게 이춘재가 했다면 적어도 이춘재가 신상 공개가 된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59조를 조금 열어놓고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법원이 근데 안 된다고 한 예, 거잖아요. 지금 조문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규칙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의 동의가 없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허락을 하고 싶은데 그게 변론 개시 전 혹은 판결 선고 시 근데 정의는 그 중간에 변론 중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 규칙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많은 분들이 이 이춘재 옛날 젊은 사진은 알아요. 그렇죠.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지금쯤이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글쎄요. 이게 굉장히 조금 옐로 저널리즘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얼굴인지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긴 국민의 있거든요. 알 권리 차원에서는 당연히 알고 싶죠. 네. 그 피해 부모님들은 아직도 저녁에 악몽을 꾸시고 주무실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나의 딸을 무참하게 그렇게 성폭행을 하고 살인했는 사람이 저 사람이라는 거는 분명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근데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뭐 사실 뭐 피의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피고인이 아니고 증인이고 중간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봤을 때 얼굴을 찍을 수 있는 언론에서 뭐 촬영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없어 보인다. 네, 지금 지금 규칙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그 신상 공개 부분이 되게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거든요. 뭐 이제 신상 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굉장히 중대한 범죄거나 아니면 뭐 공익을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 기준이 있어도 거기에 이게 맞다 안 맞다를 어떻게 정하는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사실 두 가지 법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성폭력 범죄자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있고 또 하나는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혹시 N번방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럼요. N번방 사건에서 이제 신상 공개 내용이 나왔을 때 사실 그게 신상 공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성폭력 범죄인 경우에 신상 공개가 가능하지 이게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문제였거든요. 그 아동 청소년 이용 그 당시는 음란물이었으니까. 네네. 그럼 이거 신상 공개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신상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때 제가 성폭력 아까 특례법에 보면 2조에 보면 그 2조의 성폭력 범죄를 쫙 나열해 놓고 그 마지막 단계에 이 성폭력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로 본다라고 했는데 그쪽에 엄화 반포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그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했다면 그게 착취물이지만 그게 음란물 엄화 배포의 가중 처벌 규정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성폭력 범죄다. 성폭력 범죄면 이 조항에 따라서 당연히 가중 처벌하니까 그에 대한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근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 다른 어떤 법조인들도 확인을 했겠죠.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이제 조주빈 이하 이제 여러 사람들이 신상 공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소 전에 신상 공개를 한 거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기소 전에 하는 거랑 이제 판결이 난 다음에 하는 거랑은 뭐 차이가 좀 있나요? 사실 이제 그 기소 전에 하는 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소하기 전에 이제 수사 단계에서 이 사람이 신상을 공개하는 거니까 가장 큰 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헌법상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확정 판결 후에 신상 공개를 하는 거는 법원의 판결이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누가 뭐래도 유죄 추정의 원칙이 깨어진 상황이고 법원의 명령 어떻게 보면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그렇게 하라고 명을 내려서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서 성범죄자 알림이 이에 신상 공개가 되는 거니까 이건 확정 판결 이후에 하는 거라서 그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가 인권 침해 요소는 굉장히 작다. 그래서 기소 전 신상 공개를 어떻게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인권에 합치하도록 만들 것이냐, 어떠한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냐를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럼 기소 전에 신상 공개를 할 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이제 뭐 사실은 알고 봤더니
뭐 죄가 없었던 사람이었다. 이럴 경우가 정말 많이 하나라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신상공개 규정을 보면 두 번째 규정이 이런 거예요. 범죄를 범하였다고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을 것인데 그 증거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인정이 있고 사람에 의한 증거가 있고 물질의 그런 물적 증거가 있는데 사람의 말은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분명히 인적 동일성을 확인했는데 그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에 의한 증거로서의 어떤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적어도 DNA가 그 장소에서 나온 DNA를 확인하고 그 DNA의 어떤 물건과 그 사람의 어떤 그 지문과 여러 가지 정황이 물적적으로 이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힘들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의 바탕을 두고 그게 충분한 증거라고 볼 때 신상공개가 되어야 하니까 옛날과 달리 지금의 과학적 증거 기반에 의해서 이 사람이 범죄가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만 신상공개를 한다면 그게 재판장에 가서 그게 뒤집어질 확률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데 거죠. 외국은 머그샷이라고 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 다 아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가면 그냥 이렇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괌에서도 한번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제 부부 중에서 맞아요. 이제 아이를 이제 놓고 잠시 놓고 갔겠죠. 정말. 근데 그거는 안 되니까. 거기서는 잠시 갔다 올게 이러고 애 딱 이렇게 차 안에 있으니까 이거 당연히 아동 학대. 저는 아동 학대라고 보는 사람. 네, 잠시도 아니었대요.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는 1시간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냥 찍혀서 그 신문에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수사 관서에 가서 첫 번째 첫 모습 지금 아마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제가 이 모습 그냥 찰칵 찍으면 이 모습이 그냥 공개되는 거죠. 참 싫긴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제가 어떻게 찍히는지도 모르고 좀 이렇게 이쁘게 좀 이렇게 찍혀야 되는데 그냥 찍히는 게 나가는 거고 그쪽에서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뭐 영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뭐 연쇄살인이라든가 아동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예외 없이 이거는 당연히 공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공개되는 것이 피고인의 그 초상권 그다음에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보다 공익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는 법문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법 철학이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랑? 그들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사실 뭐 제가 미국을 좋아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미국의 어떤 법 제도는 조금 우리가 갖고 있는 법 철학적 관점보다는 조금 단순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있죠. 흔히 말해서 죄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 어떻게 보면 한비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쪽 사람들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범죄인인 사람이 있다라고 믿는 범죄학자들이 많은 곳이라서 사실상 그쪽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저질른 사람이 그만큼 라이어블 그 책임이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먹어서 찍히는 거 적어도 얼굴 찍히는 거 정도는 허용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가는 거고. 터프하군요, 좀 더. 예. 근데 뭐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옛날에 혹시 지존파 사건만 하더라도 그냥 언론에서 그냥 찍어서 그걸 특종으로 내고 이렇게 했던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 거예요. 분명히 사진은 찍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과학적 기반에 의한 어떤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 그냥 인정이라든가 그냥 수사의 감으로 그 사람을 잡아들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춘재 사건도 똑같은 거잖아요. 윤 씨가 그냥 잡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잡혔는 사진이 그냥 찍히면 그 사람이 인생을 누가 보상할 것이냐 책임질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권적인 차원에서 애당초 처음부터 그러한 사람들의 사진을 찍지 마라. 그거는 절대로 내어보낼 수 없다라는 규칙이 만들어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흉악한 범죄자들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언론에 보도 안 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가 너무 침해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폭력 범죄와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요건을 4개 갖추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상 공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 거죠. 그러면 이춘재 얼굴은 볼 수가 없는 건가요? 마지막 질문.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겠죠. 물론 뭐 플레인 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걸어 나오는 모습을 저 뒤에 옥상에서 망원렌즈로 땡겨가 찍을 수 있는 그는 뭐 언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일 건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이춘재의 신상 공개에 대한 사생활 비밀 침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이춘재가요? 예, 한다면 네. 가능은 할 수 있겠죠. 진짜요? 예, 왜냐하면 그는 그 사람도 범죄인도 명예는 존재하는 거니까 저희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그 부분은 가능할 건데 이춘재가 설마 손해배상 청구를 할지는 한다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다 그러면은 제가 라디오에서 그냥 상용을 한번 하는 걸로. 그리고 뭐 망원렌즈 워낙 좋으니까요. 네. 저는 그 방법이 당겨서. 부적절할 것 같은데 네. 뭐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신상 공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우리 김동석 대표와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는데 네. 에이미 코니 버렛 판사. 네, 임명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반대했는데도 결국 26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52대 반대 48로 인준안이 완전 통과됐습니다. 이거는 딱 그 정당 라인으로 갈리네요. 네, 그러니까 한 표가 빠진 거잖아요. 공화당에서 딱 한 명 메인주의 수정 콜린스 의원만 반대를 했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질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번에 아마 뺏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당 노선에 따른 투표였다라고 AP통신이 지금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22일에 상원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보이콧을 한 가운데 공화당 이 단독으로 이제 인준안 처리를 했는데 이제 본회의에서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의 바람대로 대선 전에 이제 임명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이념적 지형이 보수 6대 진보 3 이렇게 아주 완전히 확실한 보수 우위로 재편이 돼버렸습니다. 로버츠 대법관이 어떻게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네, 안 되는 그런 보수 우위로 재편이 됐고요. 그래서 뭐 낙태, 총기 규제, 의료보험 주요 사안에서 보수적 성향의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목되는 게 우편 투표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벌어지게 되면 대법원에서 이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확실하게 보수 우위가 됐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중대한 승리를 안겨준 것이다. 이렇게 AP통신이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베럿 지명자가 빠르면 27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대법관으로서. 그래서 지금 중요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 세금 사건이다. 이렇게 미국 언론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이 트럼프 대통령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8년치 납세 자료를 내라라고 했지만 지금 나한테는 광범위한 면책 특권이 있다. 그래서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다가 최근 연방대법원에 자료 제출을 막아달라 이런 긴급 요청을 보냈는데 이제 그 조만간 판단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연방대법원이. 근데 이제 베럿 판사가 들어갔으니까 아마도 좀 유리하게 내려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남부지검 하면은 이제 금융범죄를 수사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맨하탄 쪽에 있는 남부지검도 아주 뭐 정말 최고로 뛰어난 검사들이 모여 있는 금융범죄를 월스트리트 근처거든요. 금융범죄를 파는 곳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거기 그 지검장이 그 흑인 여성이에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걸 파고 있었어요. 집요하게. 아주 집요하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에 선거에서 지게 되면은 글쎄 뭐 미국 전통으로는 전직 대통령들을 뭐 감옥에 보낸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없는데 모르죠 뭐. 모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이례적인 일을 많이 해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태국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태국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실 그동안 태국 사람들이 이 군주제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번 시위에서는 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푸미폰 국왕이 있을 때만 해도 왕실의 왕자만 꺼내도 안 되는 약간 금기시되는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인 마하 국왕이 새로 즉위를 하면서 군주제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이제 외국 문물도 많이 접하고 그래서 영국처럼 입헌 군주제 국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독일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독일은 왜요? 지금 시위대가 26일 밤에 한 10,000명 정도 모였는데 독일 대사관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원서를 냈어요. 독일 대사관에 마하 국왕의 독일 체류와 관련된 조사를 촉구하는 탄원서였는데 왜냐하면 이 마하 와치랄롱콘 국왕이 그러니까 1년의 상당 부분을 독일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왕권을 행사해서 태국 정치에 관여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시위대는 이런 행위가 이제 뭐에 어긋나냐면 독일의 영토 주권 및 독일법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헌법이 이제 태국에서 개정이 되면서 워낙은 안 됐는데 국왕이 섭정을 두지 않고도 해외에서 통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하 국왕이 거기서 정말 뭘 행사를 했느냐. 근데 이제 태국 내에서는 이거에 대한 반감이 좀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일에 지금 이 문제를 좀 조사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대사관 측이 독일 정부에 전달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독일 측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스 독일 외무장관이 이제 이것에 대한 질문도 받고 그러면서 태국의 반정부 시위 사태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마하 국왕의 독일 내 활동들에 대해서도 잘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 불법적인 일들이라고 간주되는 게 있다면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달 초에 연방의회에 나가서 얘기를 했을 때 태국의 정치가 독일 땅에서 행해져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게 경고로 받아들여졌는데 이번에 시위대가 이제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냈기 때문에 과연 독일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남의 나라 일이라 그러니까 보면은 예, 독일 측에서 섣불리 개입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외교적으로도 어려운데 지금 하여튼 시위대는 우리 정부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국제사회가 관심을 좀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미국은 이 산불이 계속 뭐 어떻게 참 안 잡히나 봐요. 이 지금 뭐 악마의 바람이라는 이게 뭐 강풍이에요? 그렇습니다. 센타에나 강풍을 타고 센타에나라고 합니다. 이게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캘리포니아주 해안으로 부는 건조한 가을철 바람이래요. 아, 이렇게 부는 거네요. 네, 안쪽에서. 그래서 이게 때로 허리케인급으로 분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바람이죠. 강풍이 오는데 문제는 바람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게 분대요. 그래서 별명이 악마의 바람 이렇게 불리는데 지금 캘리포니아주의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 바람을 타고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바인 인근의 산티아고 실버라도 캐니언에서 지금 현재까지 29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탔고 어바인 북쪽에 있는 곳에서도 12.2제곱킬로미터의 산림이 다 불에 탔습니다. 좀 많이 탔어요. 우리 한국 교포도 많이 제 친구도 거기 사는데. 네네. 그래서 한인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즉각 제기가 됐거든요. 근데 일단은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보고된 적이 없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얘기를 했고 지금 LA 총영사관 그리고 현재 우리 한인회도 다행히 아직까지는 한인들의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번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집의 피해라든가 인명 피해라든가 이것도 있지만 산불 때문에 대기질 오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번에도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인접 지역 주민들은 가급적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당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번 산불이 왜 시작됐을까? 이게 정확하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규정이 된 건 아닌데 전력회사의 전선 장비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의 캘리포니아 에디슨이라는 회사가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전선 장비에서 발생한 불꽃이 산불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우리가 지금 조사 중이다 이런 얘기를 당국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신 전선을 이제 한 대 묶어두는 고정용 와이어에서 12,000볼트의 전기 스파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지 시각으로 27일 오후까지 산불이 더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금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두어 달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산불 소식은 사실 이제 북쪽, 캘리포니아 북쪽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남쪽. LA 근처라고 보는 거죠. 아, 이게 빨리 좀 잡혀야겠네요. 그래도 한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인 교포들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악마의 바람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는 돌풍 때문에 지금 화재 진화하는데 제일 효과적인 게 헬기 진압인데 이게 안 되고 있다고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해외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부에서 남주냐라는 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브닝쇼 특별한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바로 공부에서 남을 주시는 분입니다. 6년 동안 대학에서 라틴어를 가르치셨고요. 또 이분 강의가 워낙에 명강이라고 소문이 나서 다른 학교 학생들, 교수, 뭐 일반인까지 와서 강의를 들을 정도였다. 그리고 이 강의 내용을 담은 이 책이 이번에 100쇄 기념판이 출간됐다고 합니다. 와, 100쇄. 네, 베스트셀러 라틴어 수업의 저자이시자 또 동아시아 최초 바티칸 대법원 로타 로마나 변호사이신 한동일 작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 참 좋아해요. 그 부분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되는 것 같아서. 아, 예. 네, 그러니까 이 책이 분명히 이제 강의 내용을 적으신 건데 라틴어 이야기도 좀 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라틴어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근데 왠지 읽다 보면은 그레고리안 성가를 듣는 느낌? 그래서 힐링이 되는 느낌이에요. 아,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책을. 그래서 이렇게 뵈서 제가 정말 영광이고 뭐 워낙에 하시는 일이 많으시잖아요. 작가이시기도 하시고 예. 뭐 교수 또 변호사이시기도 하시고 근데 요새는 뭐 하고 계세요? 주로? 요즘은 예전에는 뭐 가르치는 일도 무척 좋아했고 네. 그런데 요즘은 좀 예전처럼 어떤 목표를 향해서 격렬하게 공부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좀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걸 아무리 설명해도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을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서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에요. 어떤 거냐면 코르푸스 이우리스 시빌리스 이렇게 읽는 거 맞나요? 뭐 그렇게 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으니까요. 이야. 근데 이런 거 5권이 집에 더 있는데 도저히 가져올 수가 없어서 네네. 그냥 한 권만 갖고 왔어요. 아, 이게 무슨 책인가요? 이게 로마법 대전이라고 해서. 로마법 대전? 예. 그 로마법 대전이 우리에겐 별것 아닌 책 같은데 이 책이 이제 중세 때 어떤 라틴어 선생님이 읽기 시작해서 그것에 의해서 볼로냐에서 법학이 시작돼요. 대학이 시작되고. 그 대학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법으로 읽는 유럽사라는 책을 썼었는데 그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변호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법학자들로부터 고맙다는 전화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법학에 맞춰지지 않는 퍼즐이 맞춰졌다. 거기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생긴 의문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두꺼운 5권의 책을 요약한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 요약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런 의문들이 있어서 이제 그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 이제 유럽 각 나라의 현대적인 법들이 생겨나요.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그러니까 그 전 단계 법들에 대해서 지금 저는 연구하고 있는 거죠. 우와,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뭐 요약하자면은 여전히 굉장히 심각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근데 너무 멋있는데요. 이게 딱 보는데, 왜냐면은 제가 이제 전 뭐 라틴어를 배운 적은 없는데 언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영어나 뭐 영어도 그렇지만 뭐 이탈리아어라든지 프랑스어라든지 스페인어 이런 거는 보면은 이제 이렇게 로직처럼 맞아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원을 따라가 보면은 이제 대체로 물론 이제 뭐 다른 쪽도 있지만 라틴어 계열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그 책도 참 재밌게 읽었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나오는 내용들도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힐링이 되는 느낌으로. 성가를 듣는 것처럼 라틴어가 들어가서 그런가 그러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100쇄 기념판이에요. 저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까 100쇄 기념판을 내신 거겠죠. 어떠셨어요 기분이? 사실 100쇄라는 게 엄청 대단한 일인데 그럼요. 저는 전문적으로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사실 그 감흥은 별로 크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사실 오늘도 이제 이거를 막 작업을 하다가 왔는데 제가 4시쯤에 작업을 멈췄어요. 왜냐하면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인터뷰가 있는데 이거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막 들거든요. 내가 이 일을 더 해야지 하는 생각에. 그래서 안 된다. 저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4시에 딱 끊고 여기 왔는데 사실 저는 전문적으로 어떤 작가라고 할 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떤 열매보다 사람들이 바라보고 관심 갖는 그 열매보다는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고 별로 관심은 없지만 그냥 기본이 되는 일들을 하고 싶은 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이 라틴어 한국어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1,450쪽 정도 되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 걸린 작업이거든요. 똑같이 글자 크기 다 7입니다. 네. 이렇게 멀리서 봐야 되는 나이가 돼서 저도 라틴어 사전. 이야, 아니 근데 사실 그 책에 나왔던 대로 되게 흥미로웠던 게 라틴어는 이제 그 주어 뭐 이런 거가 이제 동사에 같이 포함이 된다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하나. 사실 불어 공부할 때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힘들어 보여서 이걸 누가 도대체 공부를 할까? 이 공부를 하면 머릿속에 두뇌가 이렇게 격자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약간 방처럼 돼 있어야지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아직도 대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네. 그 고등학교 과정 동안 이 라틴어를 학습을 시켜요. 아하. 그래서 우리의 수능격에 해당되는 그 시험에 네. 첫 번째 보는 시험이 고전어 번역 시험, 라틴어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는 그게 좀 우리랑 좀 많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명강이셨기 때문에 지금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또 노란 레몬님께서 교수님 나오신지 모르고 들었는데 깜짝 놀랐다고요. 예. 고등학생 딸 덕분에 자주 읽는다고 예. 님 책을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인기가 그렇게 많은 강의였다고요. 그게 자꾸 명강이라고 하면 너무 부끄럽고요. 근데 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뭐 20명 안팎으로 시작한 조그마한 강의였는데 나중에는 240명으로 그 수강생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그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제일 큰 강의실이 240명을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240명 정도 학생으로 제한을 하고 수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대학교 학생들 심지어는 네네. 그 일반 학생들, 일반인들, 네네. 그다음에 타 대학 교수님들까지 와서 들으실 정도로 많이 와서 들어주셔서 정말 저도 많이 놀랍고 그리고 그 수업을 들으러 오신 그 교수님들이 더 대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있고 네. 또 타 대학에서 오려면 진짜 먼데 그걸 오신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저도 그것이 오히려 더 자극이 돼서 다른 수업을 가서 받고 또 듣고 하는 또 자극을 주셨어요. 예. 저도 사실은 듣고 싶은데 지금은 안 하시죠 강의를. 그 강의가 지금 안 돼서. 예. 근데 사실 배워보고 싶긴 했어요. 라틴어가. 예. 네, 너무 어려운 거는 알겠는데 어렵다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제 기억에 남아있는 라틴어는 사실 그 죽은 시인의 사회 예. 네, 영화에 나왔었던 그래서 결국엔 라틴어 때문에 그걸 외워야 되는데 그걸 못 외워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학생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려운 그런 언어다. 이런 기억 정도거든요. 솔직히 정말 그렇게 어렵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언어에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는 그걸 하다 보면 내가 여태껏 배워왔던 언어들이 바로 그 근거가 여기구나. 네. 마치 아주 많은 이 금은 보화로 장식된 방에 열쇠를 발견한 것처럼 기쁨을 느낄 수가 있지만 네. 반대로 그렇게 언어에 외국어에 특히 관심이 없는 친구들한테는 진짜 고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언어를 배울 필요도 없고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라는 하나의 이 테마 속에 갇혀 있는 사회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들이 좀 약간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칭할 때도 뭐 변호사, 뭐 교수 이런 것보다 그냥 그래서 그런 일 공부하는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지타이거님 외에 또 여러분들이 책 제목을 다시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이번에 100세에 들어간 책이요. 예, 라틴어 수업입니다. 네, 라틴어 수업입니다. 라틴어 수업. 공부하는 노동자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랄까요, 약간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책들을 쭉 읽다 보면은 그냥 라틴어 수업 당시에 이제 라틴어를 가르치는 내용뿐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고 어떻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뭐 문화, 역사, 뭐 사회,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 이거를 취급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기도 해요. 사실 뭐 로마라든지 또 유럽의 서유럽의 어떤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생활 속으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책이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공부하는 노동자라는 말이 책에도 나오죠. 예. 네, 무슨 의미세요? 저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그냥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공부를 통해서 저를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저는 공부하는 노동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왜 어려워했던 것 같으세요? 그냥 공부가 노동일까? 그 노동자 그 두 단어가 잘 조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러셨는지 네, 일단 공부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주는데 거기 공부하는 노동자라고 하니까 더 압박감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지 그 용어에 대해서 별로. 근데 요새 공부하는 법과 관련된 또 책도 출간을 하셨어요. 예.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주목은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책 제목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지. 근데 사실은 라틴어 수업에 비해서 네. 이번에 출간된 책은 더 많은 정성을 좀 들여서 쓴 거는 사실이에요. 그건 왜 그랬냐면 사실 라틴어 수업은 정말 쓰기 한편은 더 편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6년간 강의한 내용들을 대학 강의를 그만두면서 제가 6년 동안 학교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스스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썼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요번에 나온 신간은 정말 그 10대와 20대에 방황하는 어떤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저의 10대와 20대를 돌아보면서 쓴 책이에요. 근데 그래서 훨씬 더 정성도 많이 들어갔고 고민도 더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저 자신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참 많이 한 책인데 좀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좀 공부를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썼는데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신간 있으십니다. 네, 공부하는 법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디까지 나를 공개할 것이냐 이 부분 망설이셨다고요. 일단은 언론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역경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다 그거를 이제 극복해 내시고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신 분인데 왠지 그렇게 묘사를 하기는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거 이상으로 훨씬 더 보여주실 수 있는 것, 또 보여주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가난과 역경을 딛고 이 자리까지 오신, 네, 뭐 동아시아 최초의 뭐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그 라틴어 수업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공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 얘기를 하셨어요. 한 부분에서. 그래서 이 청년이라는 그 나이대를 되게 크게 잡았다. 네, 이게 이제 군대에 징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오히려 그 덕분에 나이가 좀 들어도 아직 청년이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단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사실 우리 사회처럼 그 나이 1살, 2살에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는 사회가 또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아. 그러니까 어느 나이가 되면 뭐 대학을 가야 되고 또 어떤 나이가 되면 취직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나이가 되면 뭐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마치 그 나이 그것을 내가 못 하고 있으면 제가 뒤처져 있고 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사실 우리가 10대 때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나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40대가 되고 50대가 돼도 우린 나의 진로를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물리적으로 사회가 나누어진 그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가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 밥 먹을 때 가장 맛있는가. 배고플 때 먹는 게 가장 맛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어느 나이 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그것을 할 때가 그것이 바로 내 나이에 필요한 그것이 아닌가 무엇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뭐 청취자분들께서 굉장히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뭐 쇼롱쇼롱님께서 라디오 들으면서 딴짓하고 있다가 갑자기 남편분이랑 한동현 교수님 아니야? 그러고서는 듣고 계시죠. 라틴어 수업, 로마법 수업 정말 재밌게 읽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시고요. 예. 네, 또 은하님께서 교수님 글을 이제 글 쓰는 일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구절만큼 다 감동을 주는 말씀이라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또 주셨고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라틴어 문구 같은 게 나와요. 네, 사실 이제 보고서 이게 이 사람이 썼던 라틴어 문구였어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라틴어를 집대성하거나 아니면은 뭐랄까 좀 고전을 찾아갔을 때 꼭 찾아봐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책에도 많이 나오지만 세네카라든지 또 키케로라든지 아우렐리우스라든지 어느 걸 가장 좋아하셨어요? 원전으로 접하셨을 테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게 베스트셀러 국내에서 나온 베스트셀러를 거의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책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거보다 지금 보고 있는 책도 사실은 그렇게 재미있는 책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책들을 보면 저는 아무래도 법서를 제일 많이 봤고 역사서를 제일 많이 봤고 그중에 이제 울피아누스라고 그 페니키아 출신의 법학자가 있었어요. 네네. 그분이 이미 로마 시대 때 노예제 폐지를 생각했고 주장했는데
지금도 어떤 하나의 어떤 여성에 관한 것들 아니면 소수자에 관한 것들 어떤 사회적 그 배려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법을 바꾸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는데 이미 2000년 전에 노예제 폐지를 생각했다는 것이 제가 엄청 진보된 사고고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노예제는 정말 모든 인간은 자연법상 평등하지만 인간이 만든 법으로 노예와 자유인이 구분된다. 근데 이건 정말 나쁜 법인데 법이 그렇게 쓰여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사실 뭐 키케로나 세네카 이런 분들의 글들보다 오히려 그런 법학자의 글에 더 많은 관심이 갔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법학이 뭐냐라고 하면 뭐 민법 배우고 형법 배우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인간에 대한 종합 학문이어야 된다. 인간에 대한 종합 학문.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심리학자나 경제학자나 과학자들처럼 그들의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그거를 법으로서 다룰 수 있고 결국 궁극적으로 인간이라는 것, 법학이라는 것은 인간 전체에 대해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법학은 인간에 대한 종합 학문이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아, 되게 멋있는 말이네요. 아, 되게 교수님하고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요새 좀 우리 사회가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네, 발전을 많이 하고 분명히 진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든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한 말씀 우리 청취자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라틴어로 한 말씀 해주시고 네,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더 어려운데요. 사실 제가 어디 나가서 감히 한 말씀 할 그럴 만한 사람도 못 되고 그럴 위치도 못 돼요. 그렇지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드리고 싶은 말은 다 어려운데 어느 시대나 어렵지 않은 시대가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의 아픔이 있고 우리 어머니의 세대는 어머니 시대의 아픔이 있었고 그거를 돌이켜보면 과연 어떤 힘으로 우리가 살아왔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어떤 위대한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그것이 아니라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 버티는 것. 네. 지금 우리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냥 버틸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Dum vita est, spes est. 삶이 있는 동안 희망은 있다. 삶이 있는 동안 희망은 있다. 네. 그 한마디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라틴어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Dum vita est, spes est. 네, 알겠습니다. 따라할 수는 없어서 제가 듣고 삶이 있는 곳 동안 희망은 있다라는 말씀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틴어 수업의 저자 한동일 작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 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